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혜원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공천에 임하는 각 당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새누리, 예, 더민주, 국민의당 이 순서로 알아볼까요? 일단은 큰 인상 비평만 말씀드리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치열한 건 사실 당연하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하고요. 예. 국민의당은 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 부글부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는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집중적으로 세 꼭지에 걸쳐서 알아봤거든요. 예, 공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더민주는 왜 조용하고 안철수당은 왜 상대적으로 부글부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문재인 대표가 추진했던 공천 혁신안을 대폭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김종인 선대위장의 친정 공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더민주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탈락, 그리고 공천위, 비례 공천위, 전략 공천이 분리되는 이런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례 회의를 열어서 현재 당원 당규상 분리되어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게 당원 당규상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비대위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천위에서 비례대표 공천 권한까지 모두 다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문 전 대표 때는 공천권 남용을 막는다 이 명분으로 이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원화 결정으로 지역구와 비례 공천 권한을 사실상 김종인 대표한테 한 사람한테 다 몰리게 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틀어주어 버린다고요? 그렇죠.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천관리 업무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개혁 공천을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일정 관리상 별 무리가 없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을 반영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에서의 시스템보다 효율성과 신속성이 중요해졌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김성수 대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 천정배의 구도거든요. 네. 왜냐하면 천정배 국민대표가 광주 지역 공천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더니만 예. 기존에 있었던 광주 지역에 8명 중에 6명이 이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예. 여기가 현역 의원의 컷오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역 물갈이 반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대책위원장이 총선 물갈이에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한길 위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결국 천정배 의원은 현역을 좀 많이 바꾸자는 얘기고, 그렇죠. 김한길이나 이상돈 씨 등등은 그래도 선거 한번 해본 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지 않느냐, 현역들 가급적이면 그냥 가자, 뭐 이런 건가 보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의지가 강한 천 대표와 공정 경선을 요구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지금까지 공정 경선은 언뜻 들어서는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물갈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떤 말일까지 나오냐면은 물갈이의 중심을 둔 공천을 만들어질 경우 일부 의원은 또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며칠 사이에 당을 왔다 갔다 하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런 거 버려버리자는 게 새정치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새정치 말이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네. 예. 새정치는 당명에서도 뺐고 정강 이런 거에서도 뺀 거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괜히 새정치 말해봐야 이제 점수만 깎인다. 먹히지 않는다. 그거를 안 공동대표도 아마 이제 깨달은 모양이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요 3당 중에서 2당의 공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속사정 듣는 것까지만 순서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결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이인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년 소매 판매 증가율 최근 4년 만에 최고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해 돌아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추경까지 할 정도로. 그러게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정부가 추경 때문에 이제 추경까지 편성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블랙 세일 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자동차와 이제 대형 가전에 대해서 특수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통계청이 이제 2015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동향을 발표했는데,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서 2.9% 늘었고요. 소매 판매는 3.4%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이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서비스업이나 이제 소매 판매가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것, 도소매 부분 영향이 큰데, 일단 소매 판매 부분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이나 저유가의 이 효과로 인해서 승용차와 이제 연료 소매점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2자릿수 늘었고요. 또 편의점 판매도 이제 6.6% 증가하면서 이 소매 판매 증가를 이끌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늘고 담배값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 주도의 내수부양책이 이제 지난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시도별 소매 판매는 서로 좀 엇갈렸다. 그러니까 어디는 재미 좀 보고 어디는 여전히 죽상이었다 이 말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시도별은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보면 이 제주도의 경우는 6허, 중국인 관광객들 효과가 가장 컸는데요. 네. 이 서비스업 생산은 6.1% 늘고 소매 판매는 무려 7.8% 늘어서 18개 시도 가운데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 뒤를 이제 충남, 강원, 충북이 3에서 4% 정도의 이 서비스업 증가율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대전, 전북, 전남 부진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들도 이제 평균치를 조금 밑돌면서 부진했고요. 대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소매 판매 증가율, 울산도 그렇고, 주로 이제 이 대형,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동안 좀 침체를 보였던 업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들 경우에는 역시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전, 전라남북도 이곳들이 특히 소매 상들 울상이었군요. 자,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도 직접 점포를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까지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는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런 영상 통화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런 이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증권사들이 빠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서비스를 선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제2금융권 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가 오늘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단위조합이나 우체국까지 예. 이런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제2금융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신분증 사본 제출하고 영상통화라든가 이런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사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런 거 만들려면은 본인 확인, 본인 인증이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금융당국은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2가지는 지켜라. 그래서 반드시 본인을 중복 확인해라 라는 건데요. 예. 그 5가지가 뭐냐면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사 직원이 직접 이제 고객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방법,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인증 방식, 이런 5가지 방식 가운데 최소 이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는 게 사실 뭐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굳이 이제 뭐 금융당국이 강압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발하고 계속해서 은행권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걸 좀 이 모든 금융사들이 반드시 시행하는 건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하겠다라는 이 은행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중 이제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이 제2금융권 회사들이 이제 이런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실명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금융회사 간 문턱도 낮아지고 경쟁이 심해지겠지만 고객들의 편의성은 더 높아지고, 오히려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핀테크 산업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게 아니냐라는 기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러면 이제 굳이 가지 않고도 다 하는 시절이 됐다. 집값은 크게 오르기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빠질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을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4명은 1년쯤 뒤에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조사 자료입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7,000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한 5,000가구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가구가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전에 조사했던 비중보다도 3.2%포인트 오른 수치다라는 건데요. 이 계층별로 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답변한 비중이 20%가 많았습니다. 네. 초조한 거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57%로 20대가 가장 높았고, 또 무주택 가구가 45%, 그리고 서울 거주자가 40% 평균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39%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이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구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 과연 주택 어느 정도 선이 살 거냐? 주택 매입 단가를 물어보니까 평균 3억 한 4,500만 원 정도는 사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수도권 서울의 이 평균 전세 가격 수준이어서 이 본인이 직접 살 만한 여력과 그리고 실제 가격과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3억 5천만 원쯤이면 집 살 생각이 있다는데 실은 이 돈 가지고는 전세를 겨우 얻을까 말까 한 금액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릴 거다 그러는데 또 시민들은 아니야, 그렇지만은 않아, 오를 것 같아, 이게 40%나 된다. 면밀한 체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감기 드셨나봐요, 목소리. 예, 조금. 예.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인터뷰 시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총선 관련 각 당의 세밀한 것들을 좀 촘촘히 알아보는 바람에 조금 더 짧아질 텐데요.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연결해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이강윤의 오늘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언제나 봐도 또는 들어도 기분 좋은 해피바이러스의 유포자. 야, 아닙니다. 제가 또
이번 주부터 으라차차를 잠시 쉬게 됐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청취자들께도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총선에서 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올인하고 다시 나중에 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1회씩 하는 방송이긴 했지만 목전에 있는 좀 더 큰 일에 매진하고자 으라차차는 잠시 쉰다. 아무튼 그 으라차차 제목 참 잘 지었어요. 무슨 그러니까 씨름 선수 한국 영화 제목이기도 했고 뭐 그랬죠. 을라 힘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TV 국민라디오에서 해주신 정말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오늘 뭐 주제가 총선 시민 네트워크니까 전국의 시민단체 1,000개가 넘게 모였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MC, 전문 방송인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말씀을 쫙 잘하셔서 이 역할을 바꿔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자, 총선 시민 네트워크. 옛날에 몇 번 낙선 운동이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인가 경실련 대표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질적으로 그런 것과 유사합니까? 만약에 유사하다면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뭐가 다릅니까? 2000년도, 2004년도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단체들이 낙선 운동에서 부정부패한 정치인을 이렇게 몰아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네, 그때랑 그 취지는 비슷하지만 약간 내용이 달라진 게 당시에는 여야 모두에서 이제 부적격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집권당은 또 개혁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2000년, 2004년. 근데 지금은 한 8년 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그런 거듭된 실정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 파괴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집권 세력의 실정을 심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간액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어느 정권 3년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정과 대한민국 국민님이 그저 탄식밖에 안 나오겠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면으로 심판해보자.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다 이 말씀이네요. 상당한 부분이 그런 포인트가 있고 다만 정권 심판만 총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총선이란 공간이 사실 여야 모두에 또 부적격 후보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 부적격 후보자가 예전에는 부정부패 연루자였다면 최근에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선 자라든지 또는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비호한 자라든지 또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일삼은 자들 그리고 청년들을 돕겠다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이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니 범죄니 아편이니 이런 식으로 청년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의제별로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열받게 했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던 책임자들을 또 이렇게 낙천 운동하는 것도 병행을 하는 겁니다. 심판 운동도 하고 낙천 운동도 병행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선거라는 공간이 결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여당이든 야당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정책을 잘 제시해서 역시 공약으로 채택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까지 크게 세 가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낙선 운동에서 폭도 넓히고 대상도 좀 넓게 잡고 전선도 조금 한두 개로 더 늘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는 부정부패 연루자들하고 군사독재 정권을 해서 부역한 자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0년도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카시오 군부의 유죄, 찌꺼기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자, 이번에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바뀌었는데. 일부 정치적 반대 측에서. 참여연대나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이거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잣대로 뭘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역공 또는 비판, 질문해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런 비판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죄를 뿌리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헬조선을 정말 이렇게 절망스럽게 당하지 말고 뭔가 행동해보자 보면 야당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막 또 공격하는데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는 다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잖아요. 야당 하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어떠한 야당하고 무슨 사전에 논의하고 교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희들이 독립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저희가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보면 저희들 주장은 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 국정을 상상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있겠지만 하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믿는 민주주의나 민생, 평화의 가치를 짓밟고 뭐 지금 심지어는 전쟁하자 이런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온 결의를 다 전쟁의 구름통으로 몰아넣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심판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한다 운동하는 것이지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해서 뭘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우리 안진걸 처장이 출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가끔 그런 식으로 연락 오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가끔? 당 높은 사람이요? 아니면 당원들이요? 아니, 다, 평범한 분들이 연락 주는 거죠. 저는 높은 사람들도 모릅니다. 근데 시민사회단체를 지켜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단체에서 임기가 끝나고 역할이 끝나면, 네. 나가서 박원순 시장처럼 서울시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조의원 교수처럼 서울시 교육감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건 또 굉장히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NGO에 있는 동안은 NGO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예. 정말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스타일이 정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NGO, 시민단체나 비정부 기구에서 네. 시민들하고 함께 어떤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을 심판하고 특히 민생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에 있으니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벌 대기업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잡이 노릇도 너무 심해서 이명박 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대통령 관심법 등등해서 말이죠.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해서 우리 으라차차 영원한 해피바이러스 안진걸 처장과의 인터뷰를 여기서 접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활동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000년에 16대 총선 때 당시 낙천 운동의 성공률이 무려 69%였습니다. 이번 총선 시민 네트워크도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민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반갑고 힘찬 분이시죠. 안진걸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